안녕하십니까. 예. 어려우셨죠? 근데 난이도를 조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하고 꼭 짚어야 될 문제만 정리를 한 거니까요. 예, 좀 어렵더라도 이해를 하셔요. 자, 1번. 미성년자 A가 자신의 부동산을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B에게 매도하고 B는 다시 C에게 매도했다. 이게 지금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라는 거죠? 그럼 이 법률행위는 효과가 어떻게 돼요? 취소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취소는 절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 절대적이죠. 그거를 이해하느냐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1번. C가 선이라면, 그럼 봐봐요. A가 B에게 팔고 다시 C에게 팔았을 때 선이든 악이든 얘는 보호돼요, 보호 안 돼요? 그래서 A는 B에게 취소할 수 있고요. 취소로서 이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줘야 돼요. 1번 보시면 C가 선이라면 A가 B와의 매매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A는 이로써 C에게 대항할 수 있죠. 2번 C가 선이고 무과실이었다면 A가 B와의 매매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이로써 C는 A에게 대항할 수 없죠. 그죠? 3번 C가 악이라면 얘 보호 안 되죠. A가 B와의 매매 계약을 취소했을 때 A는 이로써 C에게 대항할 수 있다죠. 3번이 틀렸죠. 4번 A가 계약을 취소하려면 누구에게? B에게 해야 되죠. 직접 상대방이라고 그랬습니다. 5번 A가 B와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여 A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했다면 C는 B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그죠? 전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 담보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 1번의 정답은 3번. 2번은 토지거래 허가제와 관련된 내용이죠. 1번 바로 갑니다. 토지거래 허가제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문제 안 읽으셔도 돼요. 다 뻔한 거예요. 그냥 바로 지문으로 하셔도 됩니다. 1번. 갑과 을 사이 매매 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인 경우에는 확정무효죠. 2번. 갑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갑을 쌍방은 그 계약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협력할 의무가. 근데 협력 의무는 뭐에 대한 협력 의무예요? 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 의무지. 여기서 무슨 협력 의무예요? 예?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도 없어요. 그죠? 있어요? 없어요? 협력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잖아요. 요거는 인정되는 거죠? 그죠? 그럼 2번에서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죠. 채권 채무가 없다 그랬지 협력 의무는 인정된다 그랬잖아요. 그 협력 의무가 계약의 이행을 협력할 의무인가 아니면 허가 신청을 협력할 의무인가? 지금 그 취지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애매하죠. 협력 의무가 있다 그랬을 때 협력 의무는 이거와 관련된 이행에 대한 협력 의무는 문제 낸 적이 없어요.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협력 의무 있다 없다? 있다. 네. 3번.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받기 전 상태에서 갑을 쌍방은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떤 내용의 이행 청구도 할 수 없고, 맞아요? 갑은 을의 거래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죠. 3번이 정답이죠. 4번. 갑을 사이 매매 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그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라면 어떻게 되죠? 지정 해제라면 투기 위험이 없어진 거니까 확정적인 유효가 되죠. 5번. 갑과 을이 강박에 따라 매매 계약을 한 경우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갑은 강박을 이유로 굳이 취소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협력 의무를 면한다는 실익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거는 뭐하고 구별하셔야 되냐면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가 됐는데 그 이후에 착오를 이유로 이미 해제로 소멸된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왜냐하면 손해배상 당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제업내에서 허가받지 않아서 유동적인 무효인데 굳이 사기나 강박, 비즈니, 통정,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를 주장하거나 다시 무효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협력 의무를 면한다는 실익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죠? 두 개. 자,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3번. 3번.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죠? 자, 실제 시험에서는 3번처럼 이렇게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4번처럼은 안 나와요. 맞는 것은 몇 개인가 틀린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는 안 나와요. 아직 나온 적이 없어요. 다만 우리는 어렵게 공부하자라는 취지에서 한 거니까. 자, 기억 보시면 미성년자가 스스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무를 스스로 이행을 해요. 법정 추인 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법정 추인 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법정 추인 사유가 뭐였죠? 이행의 청구, 경계, 담보 제공, 양도, 강제 집행인데 이 중에서 누가 해야 법정 추인? 요거는 취소권자가 해야 법정 추인이고 상대방이 하면 법정 추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다만 법정 추인 요건은 누가요? 추인권자가 언제? 취소 원인 종료 후 해야 되죠. 그죠? 그럼 미성년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했다면 법정 추인 같지만 취소 원인이 종료되지 않았죠. 따라서 기억은 법정 추인 아닙니다. 니은 자신의 착오를 안 취소권자가 그랬어요. 착오를 안 취소권자. 왜 이 말을 표현했을까요? 안 취소권자는 무슨 뜻이에요? 알았다는 말. 알았다는 건. 그렇죠. 착오 상태를 벗어났을 때 그거를 안 취소권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취소원이 종료됐다는 얘기죠.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통해서 양도받은 권물을 타인에게 임대를 했다. 이건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죠. 니은은 법정 추인에 해당하죠. 디귿 사기의 사실을 취소권자가 또 그랬죠? 무슨 뜻이에요? 착오 상태에서 벗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취소 원인 종료 후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근거로 해서 상대방으로부터 강제 집행을 당했어요. 당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의를 제기하면 자기는 취소하지 않겠다는 건데 당하고 집행을 당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이거는 법정 추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을 하거나 당하거나 둘 다 법정 추인이에요. 그러면 디귿도 법정 추인. 니은하고 디귿. 그죠? 그럼 답 나왔네요? 예. 3번이죠. 왜냐면 5번은 기억이 들어가서 안 되고, 그죠? 니은하고 디귿 들어가는 거는 2번도 안 되잖아요. 니은 디귿 들어가는데 기억 때문에. 그럼 3번밖에 없죠. 어쨌든 리을 사기 사실을 그랬죠. 또 취소원이 종료 후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상대방에게 채권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랬어요. 설정하거나 받거나 강제 집행이잖아요. 그죠? 담보구나. 담보 제공하거나 받거나 다 법정 추인이죠. 예. 그 리을도 법정 추인에 해당하고 미음 상대방이 사기의 사실을 안 취소권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했어요. 여기 봐봐요. 이행의 청구는 상대방이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취소권자가 해야 법정 추인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는 건 니은, 디귿, 리을 3번이죠.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것 그랬습니다. 몇 개인가 이렇게는 안 나온다 그랬습니다. 3번처럼은 나오지만 4번처럼은 안 나와요. 그래도 보잔 말이에요. 기억.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으로 되어 있다. 그럼 뭐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무효.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다.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그럼 조건 없는 법률행위. 기억 맞네요. 니은.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그러니까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 조건이면 뭐가요?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다. 그런 뜻이죠. 자, 그거 지금 지문을 잘 봐요.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플러스 플러스니까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근데 해제 조건이면 뭐가요?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그런 뜻이에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무효가 된다. 그래야죠. 자, 그런데 왜 제가 이 지문을 넣냐면 기억 보셔요. 기억은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으로 되어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그 다음에 불능 조건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주어가 두 번 나왔죠? 이게 두 개의 문장이죠? 근데 니은에서는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다 그래서 주어가 빠졌어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런 분이 있었어요.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뭐죠? 플러스 플러스니까 조건 없는 법률 행위이고 해제 조건이면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그런 뜻이잖아요. 그럼 뭐죠? 무효다. 이 문장을 얘가 공통의 주어란 말이에요. 여기는 이게 생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문장을 연결했는데 이거를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 행위로 하고 해제 조건이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무효다. 이렇게 푸시는 분들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게 아니라 주어가 들어가니까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막 붙이지 말고. 아시겠죠? 높아시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자, 그럼 니은은 어쨌든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디귿, 채무 면제나 유증과 같은 단독 행위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유효하죠. 리을, 약혼 예물 주고받는 거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맞죠? 미음, 조건은 법률행위 성립 여부를 장르의 불확실한 사실 성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이다. 틀렸죠? 어디가? 성립이 아니라 효력 발생 여부. 그래서 틀린 것은 니은하고 미음 두 개입니다. 2번. 답은 맞았는데 과정은 틀릴 수 있죠. 자, 5번입니다.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것. 1번.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 성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이다. 맞죠? 2번.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즉 조건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3번. 정지 조건부 채권 양도에 있어서 정지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조건이 성취됐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에요. 아들이 아빠가 아들은 유효주장자 무효주장자 유효주장자. 따라서 채권 양도의 효력을 저지하려는 자가 아니라 채권 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 3번이 틀렸죠. 4번. 해제 조건부 증여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고 해도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당연 복귀, 말소해야 복귀. 복귀 나오면 무조건 등기 없이 말소해야. 그럼 틀려요. 등기 없이 당연 복귀합니다. 4번 맞고요. 5번. 어떤 법률행위가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 입증은 아빠가 아들이 아빠는 무효주장자 유효주장자 무효주장자. 다른 말로 법률효과 주장자 법률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죠. 맞죠? 6번입니다. 기한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은 몇 개인가? 이것도 꽤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그죠? 자, 가번 보시면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차 계약 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라고 정한 경우 그것은 기한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맞죠? 이건 뭐라 그랬죠? 조건 그랬죠. 조건. 나번.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했다면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성질상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쵸? 답은
기한의 효력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으나 특약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 틀렸죠. 기한은 절대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아까 가서 담배사와 그랬죠. 기한의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민법 원칙상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맞죠. 기채추. 이자부 소비대차에서는 채권자는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포기하고 기한 전에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요? 이러면 기한의 그 이자를 포기한다고 해서 기한 전 변제를 요구할 수는 없죠. 그걸로 손해가 전보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기한의 이익은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한 포기할 수 있으므로 포기의 효과는 소급효를 갖는다. 그래요? 기한은 절대 소급하고 어울릴 수 없는 거죠. 소급효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다, 세 개. 자, 7번입니다. 물건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것. 1번. 호텔과 객실 내에 설치된 TV, VTR 등은 호텔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호텔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이어서 호텔의 종물이 아니다. 맞아요? 종물이 뭐가 종물이죠? 주물과 종물을 우리 얘기했잖아요. 어디서 공부했어요, 이거? 모니터. 그렇잖아요, 모니터. 이게 본체라면 종물은 모니터가 되죠. 종물은 뭘 종물이라고 하냐면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을 뭐라 그래요? 종물 그래요. 일상적인 용도에 이바지할 공짜예요. 이바지하는 물건. 이바지할 공짜. 그럼 무슨 말이냐면 상용이라는 것은 항상 사용하는 물건이어야 돼요. 근데 그 물건은 별개로 이루어진 거예요. 별개의 물건인데 본체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항상 사용하는 형태잖아요. 반면에 컴퓨터 본체와 스피커는 주물 종물의 관계 이해 아니에요? 아니죠. 왜냐하면 얘는 항상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주물과 종물의 관계가 있다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주물의 처분에는 종물이 따라서 간다. 이게 민법 100조 2항 종물의 수반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물에 해당한다면 주물 처분에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물이 예컨대 주유소요. 주유소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 주유소가 경매로 넘어가면 주유기는 따라서 넘어간다, 별도로 넘어간다. 따라서 가는 거예요, 따라서. 특약이 없는 이상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호텔이 있어요, 호텔 객실 내에 설치된 TV, 전화기, 에어컨. 과거에는 VTR이 있었죠. 지금 VTR 없잖아요. 다 인터넷으로 하니까. 어쨌든 이러한 기기들은 호텔 이용자에 있어서 호텔이라는 주물의 종물이다, 아니다? 종물이에요, 아니에요? 항상 사용해요? 항상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종물이 아닌 거예요. 그 말은 호텔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낙찰받는 사람은 이것도 같이 낙찰받는다, 아니다? 아니다. 얘는 종물이 아니니까.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주물과 종물 한번 보고. 그래서 1번 호텔이 종물이 아니다. 맞아요? 네. 맞죠?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러면 호텔 내에 있는, 객실 내에 있는 침대는 종물이다, 아니다? 침대. 바닥에서 잘 수 있잖아요. 전 바닥에서 잤어요. 명품 모텔 들어보셨어요? 명품 모텔. 예전에 제 애들하고 그 영덕댁인가 그거 먹으러 갔어요. 너무 늦어가지고 잤는데 숙박업소 그런 데보다는 여기 가서 자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바닥이 장난 아니게 뜨거워요. 그래서 애들하고 지지고 잤어요. 저는 애들하고 모텔 다녀요. 네. 또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애들이, 아니, 어려서 괜찮았어요.
애들이 어려서. 자, 그래서 그 뭐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모텔을 가자는 게 아니고 침대는 모텔의 종물, 호텔의 종물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바닥에 잘 수도 있으니까. 자, 7번에 1번 맞고요. 2번 구분 건물의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종속적 일체 불가분성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 부분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과 압류 효력이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맞아요? 이제 우리 주물이 소유권 이전되면 종물도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물건과 물건 사이의 주물과 종물인데요. 권리로 가게 되면 구분 소유권과 대지권이 얘가 주된 권리면 얘가 종이 돼요. 종. 그래서 구분 소유권이 주된 권리면 대지 사용권은 종된 권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권리의 종물 이론으로 가는 겁니다. 원래는 종물이 있는데 이거를 판례가 확대 적용시켜서 주된 구분 소유권을 주된 권리라고 하면 대지권은 종된 권리다. 따라서 구분 건물에 대한 전유 부분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면 그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권에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저당권에서 다시 봅니다.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주물과 종물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나요? 주물이 이전되면 종물이 따라서 간다라는 것을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별개의 물건입니다. 하나의 물건이 아니라. 따라서 3번이 틀린 거예요. 4번 토지의 개수, 면적 등의 현황은 그에 관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과 지적공부상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그래요? 자, 여러분 봐봐요. 등기의 역할은 뭐죠?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거예요. 그죠? 대장의 역할은 뭐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부 이런 것들입니다. 그 물건의 현황을 공시하는 거예요. 따라서 권리 측면에서는 등기를 우선해서 봐야 되고 물건의 현황 측면에서는 대장을 우선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개수, 면적 등의 현황은 그에 관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과 지적공부상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뭐에 따라가야 돼요? 예? 지적공부상의 내용이 상이하다면 당연히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가야 되죠. 그러나 권리에 관한 내용은 그건 등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4번 맞죠? 5번 분필 절차 없이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대해서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할 수는 없지만 지역권이나 지상권은 설정할 수 있다. 맞죠? 예. 자, 7번의 정답은 3번, 8번입니다. 관습법상의 물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1번.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도록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요. 이걸 뭐라 합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물권 법정주의 그러죠. 물권 법정주의. 그 내용은 물권의 종류 강제, 내용 강제. 2번.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하는 때에는 일정한 요건하에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인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바, 이 분묘기지권이 관습법상의 물권의 한 예이다. 맞죠? 3번 온천에 관한 권리도 관습법상 물권에 포함된다. 아니죠? 이거는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게 있었죠 또? 관습법상 물권이 아닌 거. 근린공원 이용권, 사도통행권,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온천권 하나 더 있는데 긴 거. 미등기 매수인이 그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그랬죠. 나중에 또 봅니다. 자, 4번. 그래도 그게 기억이 나시나 봐요? 요약집에서 본 게? 아이고, 그럼 대단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얼마나 가느냐가 문제죠, 이제. 자, 4번.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대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대지 위에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맞죠?
5번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원인으로서는 매매 이외에 증여, 강제경매, 국세 체납 처분에 의한 공매 등이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8번에 틀린 것은 3번 뿐이고 9번입니다. 물권에 관한 기술은 틀린 것. 1번 물권 상호간에는 물권 성립의 선후에 의해서 그 우선적 효력이 결정되나 채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물권은 먼저 성립한 채권에 대해서도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그래서 물권의 우선적 효력을 이야기할 때는 일단은 물권이 충돌을 하면 이는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하죠.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하면 always예요. 언제나 제한 물권이 우선하죠. 그 다음에 이건 제한 물권 상호간이고 물권하고 채권이 충돌하면 이때는 시간과 관계없이 물권이 언제나 우선하는데 예외적으로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죠? 주택 상가 임차인의 최우선 견제권.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딱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도 있는데 그런 건 띄고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맞죠? 2번 물권에 대한 일물일권주의에서 일물인지 여부는 물건의 유형적인 독립성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대한 사회 통념 및 거래 관념도 고려되어 판단되는 것이다. 맞아요? 맞죠? 그럼 건물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어떤 구조가 있어야 건물이 되는 거예요? 에? 둥, 뚱, 벽이 다 있어야 돼요. 지붕, 기둥, 벽. 요 세 개는 갖추어야 최소한의 건물인데 이거는 물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이게 건물인지 여부에 대해서 하나의 물건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은 거래 관념을 기준으로 사회 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계집도 건물인가요? 지붕, 기둥, 벽 있으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 관념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걸 틀리게 하려면 이렇게 내죠. 건물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둥, 뚱, 벽이라는 물리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면 X.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결국 하나의 물건이냐 아니냐도 뭘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사회 통념 및 거래 관념이 고려되어서 판단되는 것입니다. 3번 불법 점유자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해서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해서 인도 또는 명도 청구를 하여야 한다. 맞아요? 이거 뭐죠? 이건 뭐예요? 예? 몰라요? 서베이. 지하철. 갑이 있고 을이 도인이에요. 갑의 지갑을 훔쳤어요. 지갑을 훔쳤어요. 근데 갑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자기가 아닌 척 하면서 여기서 바로 내리려고 하는 병의 주머니 속으로 쏙 하고 지갑을 넣었어요. 자, 여러분은 갑입니다. 그걸 다 봤어요. 그리고 지하철에서 병이 내려가면 걔 못 잡아요, 이제. 누구한테 지갑 달라고 할 거예요? 형한테. 아니, 여러분이 갑이라니까. 누구 붙잡고 지갑 달라고 할 거예요? 형한테. 훔친 건 을이 훔쳤는데 지금 현재 누가 가지고 있어요? 병이 가지고 있죠? 그럼 누구한테 지갑 달라고 그래요? 지갑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달라고 그래요? 지갑 안 갖고 있는 사람한테 달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얘 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어요. 근데 얘가 지금 얘한테 반환을 청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소유자니까 소유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하겠다. 누구에게? 병에게. 얘는 불법으로 점유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자를 상대로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반환 청구합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에서 상대방은 침해자는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물권적 청구의 상대방은 고의나 과실이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반환 청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보면 불법 점유자가 도인이죠.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현실적으로 점유하지 않아요. 그러면 불법 점자를 상대로 인도 또는 명도를 청구해야 됩니까? 아니면 현재 점자를 상대로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럼 3번 틀린 거 맞는 거? 틀린 거죠. 틀린 거. 4번 공시 원칙은 공시 방법을 갖추는 것을 물권의 성립 요건이나 대항 요건으로 입법함으로써 실현된다고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공시 원칙 중에 무슨 요건주의? 등기는 성립 요건주의, 대항 요건주의. 성립 요건주의잖아요. 성립 요건주의. 그죠? 공시 원칙을 발현시키는 입법 예가 법을 만든 예가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였어요? 성립 요건, 형식주의. 일본이나 프랑스 같은 데는 무슨 주의? 의사주의. 다른 말로 대항 요건주의. 그죠? 그러니까 공시의 원칙을 반영하는 입법례가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 같은 형식주의가 있는 반면에 여기 같은 의사주의도 있다. 둘 다 공시의 원칙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5번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 점유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자, 이게 또 뭐냐면 이것도 전환합치 관련인데 민법의 완성은 판례입니다.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불법으로 의리 점유를 한 거예요. 무단으로. 아무런 권리 없이 무단으로 점유를 했어요. 그럼 얘가 당연히 소유권에 기인한 방해제거 청구로서 철거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죠. 왜 내 땅에서 허락 없이 사용하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이 철거 청구 소송은 소유권에 기인한 방해 제거 청구권이잖아요. 근데 땅을 얘가 소송 중에 토지를 병에게 판 거예요.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얘가 소유자가 된 거죠. 소유자는 얘인데 얘가 계속해서 소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소유권이 넘어가면 물권적 청구권도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것도 청구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청구 기각됩니다. 그리고 얘가 다시 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례입니다. 이건 뭐냐면 물권하고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인 청구권하고 분리될 수 있다, 분리처분될 수 없다, 분리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에 따른 방해제거 청구권 역시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따로따로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5번 질문,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더 이상 소유권이 없으니까 제3자인 불법 점유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10번도 같은 내용이에요. 1번 보시면 갑이 을의 노트북을 훔친 후 이를 병에게 빌려준 경우 을은 누구에게 반환 청구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자, 갑이 을의 노트북을 훔쳤죠. 그죠? 그러면 소유자는 을이고 도인은 갑이죠. 근데 이 도인 갑이 병에게 빌려줬어요. 빌려줬다 그러면 나중에 돌려받는 거죠. 뭐가 나와야 돼요? 간접점유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갑은 간접점유, 병은 직접점유. 따라서 소유자 을은 누구에게? 을 또는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우리가 오늘 설명을 안 드렸지만 소유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라는 물권적 청구권 그 파트에서 따로 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배우지는 않은 거예요, 오늘은. 근데 지난 순환에는 다 배웠고, 예. 자, 어쨌든, 을은 누구에게만 해서 틀린 거예요? 갑에게만이 아니라 갑 또는 병에게. 을이 소유자니까 갑 또는 병에게. 직접 점유 또는 간접 점유. 원래 213조가 여러분, 봐봐요. 213조가 소유자는 그 수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단서, 점유자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213조 법문과 단서에서 점유자, 반환 청구 상대방이 점유자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직접 점유자나 간접 점유자 불문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든 반환 청구가 된다는 말이에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자, 2번. 판례에 따르면 을의 물건을 갑이 불법 점유한 후 이를 다시 병에게 팔고 인도해서 현재 병이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을은 불법 점유자였던 갑을 상대로 인도 또는 명도 청구를 해야 된다. 아니죠. 누굴 상대로? 병을 상대로. 그래서 9번에 3번 지문이 10번에 2번으로 다시 나온 거예요. 3번. 판례에 따르면 갑이 자신의 토지에 불법으로 건물을 축조한 을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 계속 중에 갑이 그 토지를 병에게 매도해서 이전 등기까지 해주었다면 갑은 을에 대해서 불법 점유에 대한 방해배제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본다. 그죠? 10번에 3번은 9번에 5번 지문의 변형입니다. 3번이 답이죠. 4번. 판례는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도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본다. 물청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5번. 갑이 을의 건물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을 때 소유자 을은 갑에게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 폐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중 물권적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손해배상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0번에 3번이죠.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